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 사회가 첫 발을 내딘 지 벌써 한 달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직원들은 퇴근 후 말 그대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만 회사의 얌체짓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리는 이들도 있는데요. 서영석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올해 24년차 직장인 장윤영 씨. 한 달 전이었으면 잔업을 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칼퇴근 덕에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이가 고3인데 아이 이제 밥을 좀 챙겨주는 게 너무 그동안은 못해가지고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아이랑 그 가족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있는 삶을 되찾은 장 씨와 달리 야근과 초과 근무가 잦기로 유명한 게임업계 사정은 오히려 더 악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을 없애주지를 않고 그냥 52시간이 이제 뭐 제한이 있으니까 그냥 인사관리에서만 그냥 퇴근한 걸로 처리하겠다 이래버리면. 살인적 초과 근무는 그대로인데 전산으로만 퇴근 처리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52시간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회사는 사내 일부 부문을 52시간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자회사로 분사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개발 조직을 다 자회사로 빼버리는 거예요. 회사들을 다 쪼개서 만들어 놓은 거죠. 만성적 과로 사회를 벗어나고자 첫걸음을 뗀 지 이제 한 달. 하지만 주 52시간제가 누구에게나 어길 수 없는 기본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정부가 심각한 위기 상태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들의 최대 애로인 상가 임대료의 인상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연합뉴스TV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또 추가 세제 혜택도 대책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허용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뒤 연합뉴스TV 취재진과 만나 상가의 임대료 상승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연 9%였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올해 들어 연 5%로 낮아졌는데 더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한의 10년 연장과 결합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도 대책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외에도 수수료 0%대의 모바일 결제 앱, 제로페이의 사용 확대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앞으로 발표할 내용 중에는 카드 수수료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카드 수수료나 소상공인 페이라든지 또 그밖에 임대료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인들이 요청한 특정 시간대, 5개 영업 허가 등 규제 완화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의미 있는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 일로 1년이 됐습니다. 고강도 대책이 이어지면서 정부 공언대로 집값은 좀 잡혔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지역별로 과열의 불씨는 살아있고 양극화라는 큰 숙제도 생겼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자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각종 고강도 조치를 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과열을 잡겠다던 정부. 한때 정부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오르던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3월부터 5개월째 내렸습니다. 이 지표만 보면 성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1년 새 시장에선 양극화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집값은 파리 대책 발표 후 한 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 또 한 번 떨어졌던 것을 제외하곤 줄곧 잠시 움츠렸다 다시 오르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끝없는 내림세를 보이며 패닉 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 수억 원이 남는다는 로또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려 분양권을 손에 넣기 위한 위장 전입 등 불법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반면 지방에선 청약자가 아예 없는 제로 청약 사태에 준공 뒤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까지 쌓이며 위기 국면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쏠리면서 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기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지만 양극화를 풀 새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투기 수요 억제에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은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재현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시행 뒤에도 서울의 일부 지역의 집값은 10% 이상 뛰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개발계획 발표로 이 지역 집값이 꿈틀거릴 태세입니다. 정부는 언제든 추가 대책을 꺼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과열이 재현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유력한 것은 민간 분양의 후분양제 의무 완화, 재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입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올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늘려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후분양제로 투기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주택시장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쏠리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온다면은 주택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재건축도 30년 연한을 더 늘리고 재건축 내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한편 투기 지구 지정을 더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서울과 지방 그리고 기존 매매 시장과 신규 청약 시장 간의 양극화가 예상이 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매매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한편 수도권의 집값을 잡더라도 붕괴 우려가 나오는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수출이 처음으로 5달 내리 5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인데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지만 지금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가 수출부터 투자, 기업 실적까지 반도체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경기만 꺾이면 곧바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5달째 500억 달러를 넘은 수출에서 반도체는 혼자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소폭 하향세였으나 기업 서버용과 고사양 모바일 수요 확대가 지속되어 3개월 연속 100억 불 돌파, 21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에만 쏠리는 현상은 수출만이 아닙니다. 금융사를 뺀 544개 코스피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43조 원. 이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 두 회사가 20조 95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설비투자가 18년 만에 가장 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원인도 반도체 분야의 설비투자 조정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지표마다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반도체만 초호황을 이어가니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목을 맨 형국입니다. 반도체 아닌 다른 산업, 다른 시장으로의 다변화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남아나 인도 시장을 비롯해서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들은 꾸준하게 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고 아울러서 동북아시아 경제권 안에서의 수출과 투자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게끔. 정부는 보호무역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의 하강 위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위험 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편중 현상의 해소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경남개발공사가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강원개발공사는 꼴찌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정성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석임의 일반산업단지 공급 실적이 저조한 데다 당기순이익이 대폭 줄어 재무 성과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 강원개발공사는 경남개발공사와 자리를 맞바꾸며 8년 만에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률이 다소 개선되는 등 적자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자체와 협력이 늘면서 리더십 전략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분석해보니 우수 등급 비율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등 전체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성과와 정책 준수 등 기존 항목들 외에 일자리 확대, 공헌 활동 등을 따지는 사회적 가치 항목이 추가된 게 컸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미흡한 세종시설관리공단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영업수익은 줄었는데 임직원 수는 늘린 장수한우와 지역 공헌 사업이 없는 청송사과 유통공사 역시 최하 등급입니다. 반면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매출 비중 상승에 더해서 노사 갈등 해소에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 평가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최하 등급은 임원 연봉이 삭감되고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 단속이 시작됩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게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경부는 어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목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업주로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 고지를 받았는지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단속 여부가 갈립니다. 매장이 적정한 수의 머그컵 등을 비치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매장 규모에 비해 비치된 머그컵이 적으면 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매장 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액수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는데 가장 작은 면적의 커피숍인 경우에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3차에는 30만 원 순으로 상향돼서 차등 부과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그러나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컵파라치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중 각 구청과 가이드라인 전파를 위한 회의를 거쳐 점검에 들어가는 등 2일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정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고용난이 계속되면서 좁아진 취업문을 뚫어보고자 취업 사교육을 받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 사교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아무리 우리나라가 사교육 문화가 심하다고 하지만 어엿한 성인인데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사교육까지 받는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과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대학생 1,374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건데요. 조사 결과 전체의 39.2%에 달하는 538명의 응답자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비율은 전공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교육을 가장 받은 전공은 경상 계열로 43.9%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2위는 인문 계열로 41.5%가 응답했고 3위는 36.5%가 응답한 예체능 계열, 4위는 36.2%가 응답한 이공 계열 순이었습니다.
네, 계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만큼 사교육이 취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건데 주로 어떤 걸 배우고 있었나요? 네, 역시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외국어와 자격증이었습니다. 어떤 취업 사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으로 토익과 토플 등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한 취업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던 건데요. 이어서 전공과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취업 사교육을 받는다는 비율은 33.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7.5%가 응답해서 3위에 오른 내용 역시 자격증과 관련한 사교육이었는데요. 바로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스, 오픽과 같은 영어 회화를 배운다는 응답은 23.2%로 4위에 올랐고 자기소개서 첨삭 등 취업 컨설팅을 받는다는 응답은 21.4%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취업 사교육에 관한 비용도 취재가 됐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설문에 응한 대학생들이 1년 동안 쓰는 취업 사교육비는 평균 21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걸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8만 원을 취업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셈인데요. 잡코리아의 다른 설문에서 대학생들이 한 달 생활비로 쓰는 금액이 평균 51만 4천 원으로 조사됐으니 이와 비교하면 취업 사교육비에 쓰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생활비의 30%가 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다는 거네요.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주로 학원비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학원비보다 응시료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교육비의 주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각각 55.2%와 54.8%가 복수 응답으로 전공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와 외국어 점수 취득 시험 응시료에 썼다고 응답한 건데요. 전공과 관련한 취득 시험을 공부하기 위한 학원비와 교재비에 쓴다는 건 43.3%로 3위를 차지했고 다시 기타 자격증 시험 응시료에 27.3%가 응답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자격증 시험과 관련한 학원비와 교재비에 쓴다는 내용에 23.4%가 응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교육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도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 사교육 비용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었나요? 네, 45.7%가 부모님의 도움과 함께 본인이 알바 등으로 벌어서 마련한다고 응답해서 대다수가 사교육비의 일부를 부모님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모님께 전액을 지원받는다는 응답도 27.9%에 달했습니다. 전액을 본인이 알바 등으로 벌어서 마련한다는 응답자는 22.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부모님의 지원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용을 들여 취업 사교육을 하는 건 그만큼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취업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71.7%는 아예 취업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답했을 정도인데요. 취업 사교육이 필요한가란 질문에도 응답자의 66.7%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학생들이 취업 사교육에 목을 매는 이유는 실제로 고용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취업 기회 전망 지수는 87로 6월에 비해 6포인트가 떨어진 수준이었는데요. 120일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34포인트가 하락한 셈입니다. 단순한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고용난이 나타나는데 실제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구직난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취업 사교육 문화가 심화되는 건 사교육을 통해 취업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싶은 대학생들의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웃지 못할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백만 원의 등록금에 등골이 비는 대학생들이 이제는 사교육 시장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격증을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는 이들의 모습에 과연 누가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학원가로 내몰리는 청춘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하루빨리 경기가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채용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